해당 영상에서 우리는 양팀이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팀별로 3가지씩 짚어봤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4강전에서는 그때 언급했던 구도들이 몇 가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영상을 토대로 한지 플릭이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살리지 못했는지, 또 시몬의 인자기가 어떻게 상대의 약점을 활용했는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텔의 성공적인 롱볼 활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양팀의 전방 압박과 롱볼 활용에 따라 경기가 다소 혼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의 역량에 따라 누가 더 많은 유효타를 상대 골문에 날릴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었죠. 이번 경기에서 인테르는 튀람과 라우타르를 활용해 쿠바르시와 이니고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볼을 지켜내 측면으로 연결하면서 공격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기 때문에 한번 볼을 지켜내기만 하면 소수의 수비수를 상대로 곧바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차전 튀람의 선제골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득점 직전 라우타로가 대용과의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한 뒤 둠프리스에게 측면 전환 패스를 연결했고 이어진 튀람의 백힐로 골이 완성됐습니다. 2차전에서는 튀람과 이니고의 1대1 매치업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전방 압박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서 수비수와 공격수가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고, 이 장면에서는 바스토니의 롱볼을 받은 튀람의 전진이 이니고의 경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1차전 무키타리안의 오프사이드 득점 역시 타레미의 공중볼 경합 승리에서 비롯된 장면이었죠. 여기서 인테르가 이러한 롱볼 전략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둠프리스의 헌신적인 움직임입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이기더라도 측면에서 공을 받아줄 선수가 없다면 전진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둠프리스는 경기 내내 왕복하며 끊임없이 움직였고 적절한 타이밍에 볼을 받아 전진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가깝게 해냈습니다. 전반 8분 튀람이 공중볼 경합을 시도할 때 이미 둠프리스는 전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측면 돌파에 성공한 그는 박스 안에서 마르틴을 힘으로 제압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후반 추가 시간 92분 아체르비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람이 루즈볼을 따냈을 때도 둠프리스는 이미 측면 루트를 열기 위해 빠르게 침투 중이었고 결국 그의 크로스가 역전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기여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둠프리스는 전반 시작부터 후반 추가 시간까지 오른쪽 터치라인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 앞을 보호하는 프랭키 데용의 수비적 역할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 경합에서 밀리며 비교적 피지컬이 약한 바르셀로나 센터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데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그가 자신의 포켓을 자주 벗어나는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적인 빌드업 성향으로 인해 피벗 자리를 자주 이탈하고 이로 인해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도르트문트전을 예시로 들며 이러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차전에서 이와 같은 잠재적 문제점이 결국 페널티킥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니고가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었고 쿠바르시는 후방 깊은 곳에서 이니고의 패스 옵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용의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피벗이라면 튀람과 라우타로 사이에 위치해 중앙의 패스 루트가 되어줌과 동시에 순간적인 수비 전환 시 그들을 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용은 좌측 빌드업에 가담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했고 결과적으로 라우타로는 바르셀로나의 포켓 지역에서 너무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키테라인의 패스가 아무런 방해 없이 라우타로에게 연결되었고 이를 저지하려 했던 쿠바르시의 무리한 태클이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도르트문트전에서 드러났던 대용의 구조적 약점이 인테르와의 2차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곡선 압박이 유발하는 측면 공간 허용입니다. 한지 플릭의 압박 시스템에서는 양 측면의 하피냐와 야말이 상대 풀백을 직접 마크하기보다는 곡선 압박 형태로 센터백을 향해 들어가는 방식의 압박을 선택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이는 상대의 전개를 중앙으로 유도해 압박 트랩을 형성하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명확한 약점이 존재합니다. 윙어가 곡선 압박을 위해 안쪽으로 이동하면 그 순간 측면 공간이 비게 되고 풀백이 넓은 공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뒷공간이 쉽게 열리거나 빠른 측면 전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죠. 플릭은 이러한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풀백을 전진시켜 미리 압박하거나 수비 라인의 시프팅으로 공간을 메우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치명적인 공간이 열리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야말은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온 차라노글루를 막기 위해 중앙으로 들어와 압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인테르의 후방 빌드업은 유기적인 위치 변화가 특징이기 때문에 바스토니가 존머의 패스를 받아 전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곧바로 생겨났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오른쪽 풀백인 에릭 가르시아가 깊게 전진해야 했지만 좌측에서 올라온 디마르코에게 묶여있어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인테르는 손쉽게 우측으로 전환했고 디마르코의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장면도 유사합니다. 야말이 바스토니를 압박하기 위해 깊숙이 따라갔고 에릭 가르시아도 디마르코를 견제하려 빠르게 접근했지만 두 선수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인테르는 간단한 원투 패스로 상황을 벗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바스토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됐고 결국 이어지 mkhitaryan의 위협적인 크로스까지 연결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압박에 성공한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한 장면은 없었고 오히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압박이 누적되며 수비 라인이 점차 붕괴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르트문트와 2차전에서 지적했던 약점이 계속해서 노출된 것이죠. 세 번째는 다니 올모의 포지셔닝과 야말과의 관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바스토니의 긴 동선을 헤르민의 침투 역량으로 공략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말의 위협적인 존재감 때문에 인자기는 바스토니를 보수적으로 활용했고 올모의 복귀로 인해 우리가 예상했던 구도는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플릭의 다니 올모 활용 방안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페르민처럼 수비 뒷공간을 끊임없이 침투하며 균열을 만드는 역할보다는 바스토니 뒤쪽에 머물며 그를 묶어두고 야말이 활용할 수 있는 가까운 하프 스페이스를 비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야말의 돌파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프 스페이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야말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또는 직선 돌파를 통해 엔드라인 공략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크로스 장면에서도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가까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지 않고 인테르 수비의 시야 뒤에서 빠르게 앞으로 침투해 야말의 크로스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해당 장면에서 야말이 수비수를 상대하고 있을 때 가까운 하프 스페이스에는 아무도 자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올모가 그의 돌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전술적 배치였죠. 야말은 엔드라인 돌파를 선택했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인테르 수비의 시야 뒤에서 빠르게 침투해 득점을 노립니다. 이 장면에서도 올모는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해당 공간을 비워둡니다. 바스토니를 묶어놓은 채 야말이 돌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만약 올모의 포지셔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말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올모는 기존처럼 뒤쪽에서 바스토니를 묶고 있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 야말의 안쪽 돌파 공간이 사라졌고 동시에 에릭 가르시아가 오버래핑에 성공했음에도 타이밍이 어긋나 패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결국 야말은 뒤늦게 올모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려 했지만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장면은 1차전 야말의 환상적인 골입니다. 당시 올모는 바스토니 뒤에 위치해 그를 묶어두고 있었고 전진한 쿤데 덕분에 디마르코는 그를 마크하느라 야말을 직접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말은 mkhitaryan과의 1대1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고 하프 스페이스까지 비어있어 그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야말은 환상적인 골을 기록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2차전에서는 올모의 동일한 포지셔닝이 오히려 야말이 쉽게 압박당하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올모가 바스토니를 고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디마르코 뒤쪽을 침투하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디마르코는 배우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있게 전진해 야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말은 볼을 받을 때마다 등을 쥐고 밀려나며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디마르코의 압박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단순한 사선 압박이 아닌 곡선 형태의 압박을 통해 야말의 뒷공간 침투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전진을 제한했습니다. 만약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는 선수가 있었다면 이런 곡선 압박은 리스크가 컸겠지만 올모는 줄곧 바스토니 뒤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디마르코는 안심하고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 가르시아가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올모는 침투가 아닌 짧게 내려와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말에게 볼이 전달될 때 디마르코는 빠르게 압박에 들어가 야말은 밀려나면서 다시 리턴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에릭 가르시아가 공을 잡을 때 올모는 이미 아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바스토니는 미리 전진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고 디마르코 역시 야말에게 자신있게 붙을 수 있었습니다. 뒷공간을 노릴 선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모가 줄곧 라인 사이, 즉 중앙에 머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야말에게 볼이 갈 때마다 디마르코가 부담없이 빠르게 전진하며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페르민을 더 일찍 투입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올모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페르민의 장점인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디마르코를 쉽게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야말에게 더욱 유리한 공격 구도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반 55분 이후 아우구스토가 교체 투입된 뒤에는 야말이 훨씬 더 자주 돌파에 성공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페르민의 침투는 더욱더 야말의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르는 1차전에 비해 2차전에서는 곡선 압박을 통해 야말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통제해내며 결국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란과 하피냐의 교차 움직임 부족입니다. 인텔의 견고한 수비 블록을 깨기 위해 플렉은 자신의 전술적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하피냐가 중앙에 머물며 수비를 묶어두는 동안 레반도프스키나 페란이 해당 공간으로 움직여 돌아서는 방식의 패턴이죠. 심지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이를 알아봤습니다. 미드필더를 끌어낸 뒤 피벗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라인 사이 공급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경기 내내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피냐와 페란 토레스의 호흡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캡처 장면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하피냐가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올 때 비세크는 깊게 끌려 나옵니다. 이로 인해 인테르 수비 뒷공간에는 큰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페란은 전혀 침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즉 교차 움직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피냐가 배우 침투 모션을 취하면 페라는 사선 움직임으로 빠르게 그 공간을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늦었고 오히려 하피냐도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서로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세크와 아체르비가 자신있게 전진했고 비세크가 공을 끊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는 페란의 오프 더블 움직임이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야말이 중앙 돌파에 성공했을 때 페란은 빠르게 침투하여 수비수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인 사이에서 머뭇거렸고 바스토니에게 차단당하고 맙니다. 이 시퀀스는 페란이 하피냐에게 불만을 표시한 장면입니다. 이니고가 횡패스를 줄 때 하피냐는 라인 사이로 내려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지만 중심이 뒤로 향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이 차단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페란은 다시 이니고에게 리턴 패스를 주며 손을 내저었고 하피냐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런 상황이 1, 2차전에서 반복되었고 하피냐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선수 간의 조합 플레이의 빈도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공격 지표를 봐도 1차전과 2차전 모두 오른쪽 공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야말에게 공격 부담이 지나치게 몰렸다는 뜻입니다. 야말이 막히면 공격 전체가 막히는 구조였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피냐와 페란은 야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즉 시모네 인자기는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을 역으로 활용해 롱볼과 공격수의 역량을 극대화했고 한지 플릭은 야말의 돌파 동선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채 하피냐와 페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매치업은 축구의 원초적인 본질,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고 누가 더 강하게 골대를 향해 달려드는가를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인텔에는 공을 따내려는 집요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골대를 향해 밀어붙이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결국 7대6이라는 드라마 같은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인테르는 루이스 엘리케의 PSG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시모네 인자기가 엘리케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